1920년대 석유로 막대한 불을 거머쥔 오세이지 부족과 이들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들이 엮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플라워 킬링문에 관한 10가지 잡지식 지금 살펴봅니다. 오세이지 부족은 1870년대 캔자스 보호구역에서 밀려나 강제 이주를 하게 되면서 오클라호마의 별도의 보호구역을 매입했는데요. 이들은 미국 원주민 중 유일하게 자신들의 자금으로 보호구역을 구입한 부족이었죠. 1890년대에 오세이지족 보호구역에서 석유가 발견되자 채굴권은 오세이지족 전체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정부는 오클라호마를 미국의 주로 만들기 위해 오세이지 보호구역을 민영화하고자 했는데요. 오세이지족 원주민 정부는 지상재산은 할당하는데 동의했지만 오세이지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 채굴권은 계속 오세이지족의 공동소유권을 유지하기로 미국 정부와 수년에 걸쳐 협상했습니다. 그렇게 오세이지 사람들은 오늘날 오세이지 카운티가 된 지역에서 시추된 석유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받았는데요. 이 석유 로열티로 오세이지족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집단 중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세이지 사람들은 무능하다고 간주됐고 석유 로열티로 부가 쌓이자 미국 정부는 오세이지 부족의 재산 관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후견인 제도를 도입했죠. 후견인은 백인 남성으로 오세이지 은행 계좌들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석유 로열티는 오세이지족을 대신하여 미국 정부에 신탁하여 예치됐습니다. 관련된 뇌물, 부패와 사기 행위가 난무하게 됐고 이 후견인 제도로 인해 오세이지족은 수백만 달러를 갈취당했죠. 저명한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이며 뉴요커지의 외부 기자이기도 한 데이비드 그레는 꼼꼼한 리서치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이 친 역사를 재조명했는데요. 그의 2009년 히트작인 잃어버린 도시 Z, 아마존의 치명적인 유혹에 관한 이야기는 영국의 탐험가 퍼시 포셋의 실종을 다룬 내용으로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등극했으며 2016년에는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영화로 재탄생했죠. 데이비드 그렌의 2017년 마스터피스라 불리는 플라워문, 거대한 부패와 비열한 폭력 그리고 FBI의 탄생은 범죄와 인종차별을 다룬 지극히 미국적인 이야기이며 한 나라의 과거와 미래를 함께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서부 개척 시대가 저물어가던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한 토지 약탈 사건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내부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수사기관의 연대기를 그리고 있죠. 1920년대 초반 이른바 공포정치 시대에 수십 명의 오세이지족이 독살 등의 방법으로 의문스럽게 살인당했고 사망 후 토지에 대한 수익권과 석유 지분권은 상속받을 것을 노리고 원주민들과 결혼한 이들에게 넘어가 버렸는데요. 1923년 오세이지족의 요청으로 FBI는 창설 이래 거의 최초의 살인사건 수사에 착수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였습니다. 정식 출간도 전인 2016년에 데이비드 그렌의 원고를 확보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갱스 오브 뉴욕, 디파티드,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등의 성공작을 함께 작업한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에게 단숨에 달려가 둘의 6번째 작품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죠.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은 데이비드 그렌의 책을 읽자마자 눈앞의 사람들, 장소, 그리고 액션까지 모든 것이 그려지는 듯 했다. 그래서 무조건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라고 하면서 레오와 함께 이 이야기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어서 기뻤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스콜세이지 감독은 오랜 기간 열정을 쏟아온 프로젝트였던 사일런스의 편집 작업이 한창이었고 심지어 대형 프로젝트인 아이리시맨의 시작을 앞둔 상황이었죠. 결국 2017년 1월이 되어서야 각본가 에릭 로스를 만나 본격적으로 플라워 킬링문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 제작진은 오세이지족 살인사건의 실마리를 풀었던 텍사스 레인저이자 FBI 요원인 토마스 브루스 화이트 시니어의 눈을 통해 바라본 이야기를 서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제작진은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은 사실상 오세이지족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왜 톰 화이트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있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되면 결국 주인공이 열차에서 내린다. 카메라가 부츠에서 잡다가 서서히 올라가면 카우보이 모자를 쓴 주인공이 보인다. 주인공은 조용히 마을로 걸어 들어간다라는 형식의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본 결과물이 나온다. 경찰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대본 리딩을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레오가 나에게 진짜 이야기는 어디 갔어요? 라고 물었다라고 회상했죠. 그러다 데이비드 그렌의 책에 수록된 오세이지족 살인사건 재판 녹취록에서 실마리를 찾았고 에릭 로스가 이를 각색하면서 해결책을 찾게 되는데요. 증인석에 섰던 사람 중에 어니스트 버크하트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오클라호마 페어팩스 유전에 일을 하던 수상쩍은 사람이었습니다.
버크하트는 그의 삼촌이 세운 범죄 계획에 자신이 어떻게 가담했는지를 진술했는데, 아내의 토지 권리를 상속받을 것을 노리고 부유한 오세이지족과 결혼해서 아내의 자매, 처남, 사촌, 심지어는 그녀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는데 공모했다는 것이었죠. 다음 살해 차례는 다름 아닌 그의 아내 몰리였습니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은 개인의 배신이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이 원작을 뛰어넘은 본인만의 플라워 킬링문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니스트와 몰리가 핵심이었다. 관계는 신뢰와 사랑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 배신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다. 그리고 그 동기가 무엇이었냐 하면 채워지지 않는 탐욕이었다. 더 많은 땅, 더 많은 부를 향한 욕망은 모든 이유를 불문하고 항상 나를 끌어들이는 주제다. 어쩌면 내가 자라온 배경과 문화의 영향인지도 모르겠다라면서 연출 방향을 바꾸게 됐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어니스트 버크하트를 맡기 위해 인물의 실제 후손이나 친척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들을 수집하는 동안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은 좋은 친구들부터 아이리시맨까지 오랜 기간 작업을 함께한 엘린 루이스에게 캐스팅을 맡겼는데요. 엘린 루이스는 원주민 배우들이 등장하는 여러 작품으로 잘 알려진 캐스팅 딜터 르니 헤이니스에게 도움을 청했고, 르니 헤이니스는 몬테나를 배경으로 한 켈리 라이카트의 영화 어떤 여자들에서 고독한 목장 관리자 제이미 역을 통해 차분하면서도 존재감이 있다는 호평을 받은 릴리 글래드스톤을 추천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릴리와 줌 미팅을 했는데 끝나자마자 마틴이 이 사람이야 라고 했다. 타고난 우아함이 있는 배우일 뿐 아니라 블랙피트 부족의 후손이자 아메리카 원주민으로서 릴리의 의견이 영화에 많이 반영됐다라고 언급했죠. 한편 릴리 글래드스톤이 처음 접한 스코세이지 감독의 작품은 쿤둔이었는데 14대 달라이 라마와 중국 공산당의 제국주의 통치하에 있던 티베트의 자유를 향한 투쟁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릴리 글래드스톤은 아메리카 원주민과 권리를 박탈당한 티베트 난민 사이에는 공통점이 매우 많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축산업자이자 공포정치의 주축이었던 어니스트의 삼촌 윌리엄 헤일 역을 맡게 되면서 스코세이지와 드니로는 10번째 영화에 함께 작업을 하게 됐죠. 결국 살인죄 판결을 받게 되는 윌리엄 헤일은 모순덩어리 그 자체인 인간이었죠. 오세이지족을 착취하고 협박하면서도 스스로를 그들의 진정한 친구라 여기며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들이라 일컫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영화로 인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로버트 드니로는 디스 보이스 라이프 이후 30년 만에 재회하게 됐는데요. 디카프리오는 그가 내 배역에 나를 점찍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나를 학대하는 양아버지 역을 연기했다. 많은 시간이 흘러 로버트와 다시 연기를 하게 됐는데 절묘하게도 플라워 킬링문 속 우리의 관계는 마치 이전 영화의 다이내믹을 가지고 조금 발전시킨 버전 같았다. 영화 속 두 인물의 관계가 어떤 끝을 맞이해야 할지에 대해 회의를 10번도 더 했던 것 같다. 불필요한 디테일은 걷어내고 두 인물의 본질을 강조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스코세이지 감독과 제작진은 영화 제작의 첫 단계로서 촬영 장소를 물색하고 부족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2019년 봄 오세이지 레저베이션을 방문했는데요. 스코세이지 감독과 오세이지족의 제프리 스탠딩 베어 군장 사이에 대화 자리가 마련됐고 두 사람은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죠. 군장은 나는 내가 걱정하던 부분들을 이야기했다. 오세이지족의 죽음이 단순히 도구화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오세이지족의 역사와 문화가 영화에 정확하게 담기기를 바랐다. 스코세이지 감독과 제작진은 예의를 갖추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줬다. 스코세이지 감독은 본인이 연출한 영화 사일런스를 예로 들며 그 영화에서 기독교 선교사들과 17세기 일본의 문화를 존중의 마음가짐으로 진지하게 묘사했다며 설명해줬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안심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제작진은 오세이지족 자문위원 팀을 만들어 작품의 언어 사용, 의상, 미술 등의 현지 오세이지족을 고용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죠. 아이리시맨의 촬영 감독이었던 로드리고 프리에토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역사 공부에 뛰어들기 전에 각본을 찬찬히 분석하며 캐릭터의 감정선을 연구하고 이런 감정들을 스크린에 온전히 옮길 수 있는 창의적인 방식을 고민했는데요. 부디 관객분들이 프레이밍, 카메라 움직임, 조명, 색감, 그리고 질감이 뿜어내는 고유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관람 포인트를 남겼죠. 초기 컬러 포토그래피의 두 가지 접근법, 오토크롬과 포토크롬에서 영감을 받은 프리에토 촬영 감독은 오세이지족이 사는 세상과 공포정치 가해자들이 있는 공간을 색상으로 미묘하게 구분짓기 위해 영화의 구체적인 컬러 팔레트를 적용했습니다.
그는 어니스트나 윌리엄 헤일 일당의 이야기를 다룰 때는 모든 장면에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그리고 현대 촬영술에 의해 재현되는 것보다 특정 색상의 채도를 낮췄고, 몰리와 몰리의 가족 그리고 오세이족 전통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했죠. 이번 영화의 음악은 스코세이지 감독의 오랜 친구이며 동료이자 밥 딜런과 더 밴드에서의 활동으로도 유명한 전설적인 뮤지션 로비 로버터슨이 담당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는 영화가 개봉하기 직전인 지난 8월 9일 향년 80세로 별세했고, 이번 작품은 그의 유작이 됐습니다. 어린 시절 식스네이션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보낸 것을 회상하면서 오세이지족 사람들과 만난 그는 그들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소리로 창곡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전형적인 인디언 음악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원주민들과 어떤 사운드가 좋을지 상의하며 음악 작업을 같이 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강렬하게 전달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언급했죠. 로버터스는 영화의 스토리를 청각적으로 탐구하면서 수많은 기타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쿠스틱 기타로 시작해 스틸 스트링 어쿠스틱, 도그르 및 보우 기타, 그리고 각각 다른 픽업과 함께 일렉트릭 기타들까지 추가했고, 다양한 기타 종류를 활용해 마치 기타 사운드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냈죠. 지금까지 플라워 킬링문에 관한 10가지 잡지식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